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일제히 파월의 입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역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4%를 돌파했고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고 하죠. 네, 계속해서 금리에 민감한 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 소식이 밤사이 전달이 됐고요. 그 내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들 저희 시간 통해서 같이 챙겨보시죠. 자, 일단 어제 국내장 어땠는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2차 전지 리그였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만 2차 전지 내에서도 손바뀜은 조금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이었죠.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 강했던 어제였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고 있는 쪽만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SM 관련한 이슈예요. 카카오 측에서 SM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외치면서 어제 장중에 SM이 15% 올랐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주가 반영이 하락으로 나왔는데요. 당연히 자금 압박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하이브도 1.7% 밀렸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하이브가 15만 원 받고 18만 원을 더 외치면서 공개 매수 검토에 대한 목소리까지 등장을 했죠. 카카오와 하이브 모두 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놓고 싸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승자의 저주 언급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SM 주주들은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2차 전지 쪽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계속 납니다. 다만 그동안은 코스닥의 소재주 중심의 강세가 좀 돋보였다면 어제장에 그들로는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어제는 이 코스피 쪽의 대형사들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 3% 올라섰고요. 어제는 포스코 케미칼이 힘을 냈습니다. 1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셀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TCC 스틸도 장중 급등이 나왔고요. 종가상으로는 6%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란의 리튬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하이드로 리튬 비롯한 리튬주들도 어젠 강세였죠. 그 밖에 셀트리온 그룹주라던가 신재생 종목들도 상승이었는데요. 신재생 같은 경우는 장 후반의 탄력을 더 뛰어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 수정 앵커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높이를 이탈한 중국 양회 결과로 인해서 차이나 플레이가 조금 약화되는 움직임 등장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또 로봇이었습니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죠. 키워드가 나오는 쪽에서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튀봇이라고 해서 LG 측에서 치킨을 튀기는 로봇, 튀김 로봇 이런 쪽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시간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관련한 또 납품 이슈 속에 인탑스도 올랐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베트남의 로봇 100대 정도 수출 쾌거 소식이 들려오면 시간의 강세였고요. 정말 로봇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네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정말 몇 조 시장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로봇 시장,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불과 한 며칠 전에 삼성이 로봇센터에 엔비디아 전문가 영입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렸고 그날도 로봇 시세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LG 쪽에 초점이 맞춥니다. 각 그룹에서 이 로봇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LG전자가 이지 로봇 프로젝트 조직을 신설했고 로봇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셰프봇, 바리스타봇, 안내로봇, 서브봇, 또 방역봇, 캐리봇, 이번에 튀봇 이슈까지 추가가 된 거죠. LG 측에서도 로봇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속된 지분 투자나 인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시간회에서 LG전자 로봇 얘기가 나오니까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조금 더 시세를 냈던 겁니다. 아마 오늘 장중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뉴욕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슈가 있네요. AI 로봇 업체 클라우드 마인드가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등 로봇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주요 내용은 이거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한 발언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 이 강한 경제 지표는 최종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은 완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화정책 조기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며 작년 6월 FOMC 때를 떠올리게 하는 강경 멘트 등이 쏟아졌습니다. 이 얘기가 오전에 나오고 주가는 떨어졌고요. 금리와 달러는 상승하며 시장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2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죠. 2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입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투스탠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나 혹은 경기 둔화의 전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에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 3월 빅스텝 가능성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25bp 인상 가능성이 69%였는데 30%대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50bp 인상 가능성이 30%에서 69%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 부담을 뉴욕장이 고스란히 받았죠.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1% 이상 크게 밀렸고요. 다우 지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쪽 하락 영향을 받았어요. 1.7% 빠졌네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나스닥이 사실 금리나 이런 국채금리, 기준금리 긴축에 더 민감하기 마련인데 생각보다는 2%까지 안 갔잖아. 1%대 하락으로 그쳤잖아라는 평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정도 50bp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들 좀 감내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의 추후 시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유달리 붉은 쪽이 있죠.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유가 혹은 다 경기 침체 좀 내포하고 있는 쪽들의 약세가 도드라졌어요. 고강도 긴축을 해 나간다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쪽에 보면 정말 작게 초록불을 띠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상승했던 쪽이 바로 항공 쪽입니다. 항공 관련해서는 이슈가 에버코어에서 델타항공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과 미국에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를 해제했다라는 소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다수의 항공주들이 비교적 강한 시세를 냈다라는 점 눈에 띄는데 사실 미국 항공과 국내 항공의 그렇게 연동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슈 정도로만 체크하시고요. 메타가 덜 밀렸습니다. 그나마 덜 밀린 약보합을 기록한 것은 빠르면 이번 주에 수천 명 감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자, 테슬라가 3% 이상 좀 크게 밀렸는데 오늘 전기차 쪽 전반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리비안에서 CB 발행 이슈가 있었고 리비안이 폭락하고 루시드나 테슬라까지 전기차 전체도 좀 더 다른 종목 대비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2차 전지주 조정의 빌미로 좀 세게 작용이 될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은 되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들려온 이슈들 중에 좀 체크해둘 내용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밤 속보였죠. 백악관 측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에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 방미 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죠. 거기 가서 어떤 이야기, 어떤 대담들이 오고 갈지, 딜이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칩법 그 사이에서 미중 사이에서 묘수를 좀 찾아올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등장을 하는데 관련한 여러 기대 요소들 좀 점검하시는 정도로만 이거 체크를 해 놓길 바랍니다. 자, 백악관 이슈였고요. 그 다음은 중국 쪽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네요. 중국 측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려면 미국은 재앙을 감수해야 될 거다라며 굉장히 강경한 코멘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에 앞서서 독일 측에서 5G 네트워크 화웨이 제품 일부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면서 미국 유럽권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좀 배제하는 움직임을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를 인식해서 좀 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은 앞으로 어찌됐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양회에서 GDP 목표치 5% 잡은 거 너무 보수적이었다라는 중국 내부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정부가 작년에 목표 달성 못한 것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6% 가능해라는 이야기는 지속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연말이면 알겠죠. 중국은 참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종목 이슈로는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재추진합니다. 작년 9월에 추진하다가 주주들의 반대로 멈췄던 바가 있었는데요. 재추진 소식이 들려오네요. 모회사가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죠. 이 물적 분할이란 것은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신설법인에 대한 이익 증가 효과 등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DB하이텍이 다시 재추진한다라는 겁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주력하며 팹리스를 따로 떼는 이 물적 분할을 시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신설법인, 그러니까 따로 뗀 이 물적 분할 회사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다라는 코멘트를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시간 외에서는 되려 올랐는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잠시 후에 저희 출연자 오시면 같이 전략 챙겨가도록 하죠. 그리고 폐배터리 뉴스도 계속 나오긴 하네요. 미국의 대표적인 폐배터리 업체 중 하나죠. 레드우드가 폐배터리 재활용률을 95%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는다면 폐배터리 쪽 이슈 받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마침 성일하이텍 또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 전략들 챙겨볼 거고요. 어제 스트롱앵커가 신재생 브리핑하기 전에 괜히 했나 봐요 이런 얘기했는데 그 말 취소하세요. 네, 어제 오늘, 시장에 정말 딱 들어맞았어요. 오늘 뭔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자신감을. 네, 오늘 어깨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진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한 번 더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리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섹터를 보여드리면서도 약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어제와 또 바뀌었거든요. 특히 어제 올랐던 그 전날에 올랐던 종목들은 태양광이라고 보기에 살짝 애매한 중간중간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확실하게 태양광 위주로 하는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명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모두 영위를 하고 있죠. 어제 16%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외에도 KC코트렐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SDN, 신성ENG, OCI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태라는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SK오션 플랜트가 10%가량 올라갔고 동국 SNC나 CS윈드, 유니슨 등등의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쪽 섹터가 소외가 되어 있었다 혹은 조용한 강자였다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떠오르는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지금 각 기업별로 활발하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S윈드가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은 워낙에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OCI 솔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미스이든과 매각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매각 계약 이외에도 지금 텍사스 쪽에서 상당히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각 계약을 포함해서 한 8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텍사스 쪽에서 발전 사업의 용량이 3기가와트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OCI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이 부분은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여전히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각국에서 에너지 자립 정책을 내세우면서 민간 기업으로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IRA 법안이라던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런 부분은 3월 중순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풍력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풍력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모멘텀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새로운 뉴스들 추가돼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제1차 한국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대화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과 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양국의 에너지 정책을 공유를 했고 에너지 신산업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워낙에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뒷받쳐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유럽의 국가들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강국들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 포르투갈 이 주요 기업인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의 이제 CEO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좀 제안을 했고요. 이미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베스타스 측은 한국 내에 3억 달러 규모의 풍력 터빈 생산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그린 에너지 투자 운용사와도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소 생산과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의 최대 석유 및 가스 종합기업인 갈프와도 지금 전반적으로 순환경제 전반에 있어서 협력의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얼마나 대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8개 녹색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또 제안을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주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초안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이 그린딜 산업 계획을 보면 총 2,500억 유로 규모의 세액 공제 그리고 청정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유럽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막는 게 바로 이 정책의 골자가 될 텐데요. 일단 초안에 명시된 부분들을 보면 유럽연합의 넷제로 기술 제조 능력은 목표치의 최소 40%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럽위원회에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니까 뉴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판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국의 정협위원이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를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여러 외국 기업들은 이미 좀 에너지 관련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수출 규제를 할수록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단독 뉴스인데 한화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한화큐셀 쪽에 바이든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독인데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워낙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좀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의 확대를 그렇게 강조했던 정부가 오히려 지금 해상풍력 동맹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미국 등등 여러 나라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다면 가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한국판 IRA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를 다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IRA 법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거기다가 한국판 IRA 법안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에게 풍성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 진만쌤과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풍력 쪽에서는 CS윈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나오실 출연자와도 함께 각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전략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제 얘기 주셨던 CS 윈드가 또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진만센과도 추가 AS를 해 나갈 거고요. 오늘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쪽도 살짝 들여다보고자 해요. 뭐 바이오야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어느 쪽 주제 잡기 나름이긴 한데요. 일단 이 얘기는 살짝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잡아봤습니다. 휴미라라는 의약품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비에서 2002년도에 출시했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뭐 류마티스라던가 궤양성 대장염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이는 치료제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 단일 제품 하나로 252조 원을 벌었고요. 연간으로도 26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단일 의약품 세계 1위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지널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밀러 제품들이 풀릴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이미 발빠르게 암젠에서는 시밀러 제품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한 55%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 8곳 정도에서 FDA 승인을 받아놨거나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죠. 여기에 당연히 국내 시밀러 대표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드리마 FDA 신청을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7월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FDA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역시나 5월경에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고 7월 판매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닌가 걱정될 수도 있어요. 암제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암제는 저농도고 이들 두 업체는 고농도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사 횟수가 적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문제 없이 어느 정도의 침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모든 것을 나눠 가진 못하겠죠. 하지만 이 시장, 연 26조 시장의 일부 정도는 이들 두 업체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플러스 소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시장 침투를 준비하는 시밀러 제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휴미라라던가 레미케이드 제품이나 허셉틴, 루센티스 등등이 있고요.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리지널 약품의 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그럼 이삼바나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 부쩍 특징주 거론이 많이 됩니다. 셀트리온이 아마 쏘아 올린 관심 증가일 것 같은데요.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 수정앵커가 브리핑을 해줬었죠. 그때 이후로 셀트리온 그룹주 잘 갑니다. 어제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13% 가까이 뛰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죠. 리보세라닙이 5월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이슈 속에 HLB 관련한 업체들도 모두 다 강세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TNR 바이오팹 혹은 지노맨 컴퍼니 어제장에 급등이 나왔고요. 각각의 이슈가 있었죠. 마이크로바이옴 이슈 속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의 상승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클론이나 한올 바이오파마, 이중항체 관련주들도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중항체 관련주들 역시나 동반 강세를 기록합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는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어도 그 종목의 단발성 상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이오 쪽은 특히나 전혀 시세를 가져가지 못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작년에 한 1이었다면 지금은 한 7, 8 정도로는 올라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좀 관심 둘 종목이 있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바이오 투자가 어렵다는 거요. 임상이나 FDA 결과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고금리 시기는 자금 조달도 불투명하고 바이오 쪽에 약 개발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죠. 신약 개발 실적도 최근에 미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는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는 시기라면은 좀 관심을 둘 종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가 작년에 다른 어떤 것들 대비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주 측면에서도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고민되는 시점이라 제시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메디톡스 이슈를 같이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메디톡스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익률이 조금 높죠. 코어톡스 매출 비중이 올라온 영향이고요. 중국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던 이 뉴로녹스 새로운 톡신 실사 진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인 거고요. 생산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수요가 늘어날 때 그 수요 대응을 좀 더 기민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할랄 인증 이야기, 그러니까 비건 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럭스 역시나 승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런 두바이 쪽에 관심도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메디톡스 들리는 얘기들이 거의 다 플러스적인 소식입니다. 관련해서도 시간 허락한다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 50bp 약간 못을 박아준 느낌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과거보다 그냥 기분 탓인지 그 정도로 세게 발언했는데 나스닥 1.2% 뭐 좀 적응이 됐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관련 이슈가 아예 영향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예전 작년도에 이제 주가의 하락과 그리고 금리의 급등 이러한 부분들에 면역이 좀 됐다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1%가 넘게 하락을 했지만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때렸는데 이 정도야? 뭐 알겠어. 라는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은 부인할 수 없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 3위에 놓여져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그리고 4위권이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을 이끌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일 시장을 이끈 것은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금리 우려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조정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럼 언제까지 2차전지가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이제 경험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많은 주도주군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도주군들의 상승이 끝나는 시점은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도주군들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뭔가 잘 나갈 태주 이방원도 그렇고 잘 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왕의 귀환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서 다 그쪽으로 쏠릴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왕이 그렇게 제대로 행차를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섹터를 기웃기웃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켜봐야겠죠. 자, 반도체 쪽에서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네. DB하이텍 물적 분할 재추진한다라는 소식과 뭐 또 자사주 매입 관련한 코멘트도 같이 내놨는데요. 시간외에서 빠질까 싶었는데 또 1%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려 오를 여지가 크다라는 목소리들도 꽤 나와서 어찌 해석하세요? 사실 이제 물적 분할 이슈는 저는 뭐 별로 크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회사가 이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산 총계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 하나는 직임 얘기한 이러한 사업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팹리스 쪽의 자산 총계가 파운드리 대비해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분할을 해봤자 그렇게 큰 회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DB하이텍이라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과연 그러면 팹리스가 있었을까?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파운드리 쪽에서 대부분 실적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DB하이텍에서는 우리 상장 계획 없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보다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군들의 반등이 나올 때는 DB하이텍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은 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좀 살펴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차장님 의견은 중립 정도로? 그렇죠. 공격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섹터 이슈로 그럼 좀 더 집중해 가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신재생이 힘을 냈습니다.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 차트 한번 이제 열어보시면 다 장 후반에 조금 네. 더 회복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베스타스 이슈로 CS 윈드는 강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한동안 좀 소외되다가 최근 들어선 또 관심을 꽤 받고 있는데 의견 주세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IRA라는 법안, 그리고 유럽은 핵심 원자재법,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국의 생산을 여러 가지 이제 독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제 친환경으로 가겠다라는 움직임이죠. 거기에 대해서 최근 배터리 관련주 급등을 이끌었었던 2035년까지 이후에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겠다라는 유럽의 발언,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의 반대 때문에 내연기관의 소멸에 대해서는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그동안 오래 쉬었었던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세부 내용 자체가 핵심 원자재법은 아마 3월 14일경 네. 지금 이제 다음 주경에 예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러한 내용군들이 발표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은 조금 더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태양광 관련주들은 첫 번째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요, 풍력 관련주들은 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터빈 관련주들의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 풍력 터빈 관련주들은 결국 이제 마에스트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의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 터빈 관련주들이 결국은 블레이드라든지 아니면 타워 이런 쪽의 수주를 다 발주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를 고려해 봤을 때 1분기, 2분기 점차 풍력 관련주들의 수주는 늘어날 것이고, IRA 법안의 기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프쇼, 즉 이제 우리가 해상 풍력이라고 얘기하는 쪽에 조금 더 보조금 혜택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관련주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피크아웃은 분명히 있지만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같이 갈 때는 퓨어한 태양광 관련주들의 회복력이 좀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퓨어한 태양광이라고 하면 추상적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현대 경우가 태양광 모듈 쪽의 매출액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덩치가 더 클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화학의 그늘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강 M&T에서 SK 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한 SK 오션플랜트가 여러 가지 하부 구조물, 해상풍력 쪽의 하부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 변경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제일 어려워요. 육아휴직하고 돌아왔더니 회사 이름이 다 바뀌어 있어서 네.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 오션플랜트 두 종목을 압축해 주셨으니까 지켜보시죠. 자, 다음은 바이오 쪽입니다. 항상 바이오 브리핑 주제 잡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워낙 각계전투가 강한 섹터기도 하고 좀 방향 설정이 어려운데요. 어찌됐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바이오주들이 요즘 막 덩어리가 커서 네. 막 주목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작다 보니까 관심 못 받아도 돌아보면 특징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까 뭐 브리핑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핵심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바이오주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노. 왜냐면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이제 흔히 바이오텍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돈을 못 법니다. 네. 매출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인고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금이겠죠. 증자를 하던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끌어오던 뭐 주식을 발행을 하던 여러 가지 이제 내용군들이 좀 발생이 될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하기엔 분명히 어렵겠죠. 하지만은 최근 주가 흐름을 봤듯이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쉴 때는 다른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나타났던 셀트리온 3사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파 플랫폼이라고 하죠. 단백질 반감기를 높여서 약을 좀 적게 만들어주는 이 에이프리바이오 같은 기업들 최근 어제 이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는 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쪽에서 뭐 한올바이오파마, 에프릴바이오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거론이 되는데 차장님께서는 포트에 하나 좀 넣어보고자 한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데이터가 중증금융력 중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좋은 데이터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미국 승인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SC제형으로서의 첫 승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한올바이오파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김민진 차장님 언급 주셨고요.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는 김성훈 이사가 3천 제약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그 종목도 흐름이 꽤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어제 또 블록딜 관련한 소식이 있었던 만큼 내용 살펴주시죠. 네, 갑자기 이제 이거 급락 출발할 텐데 왜 들고 왔냐. 걱정은 살짝 돼요. 예, 사실 이제 개장 중이면 아니겠지만 개장 전이니까 제가 들고 나온 거죠. 지금 이제 8% 맥시멈 할인율로 지금 이제 증권사들의 물량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산박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가는 뭐 36,000원대 위쪽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대, 그러니까 할인을 하게 되는 가격대, 죄송합니다. 36,000원대가 아니라 39,000원대죠. 네. 그런데 이제 할인을 받게 돼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36,000원대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대에 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바켓 매력도는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두산바켓의 주가를 억제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이 물량들이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소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너무 쌉니다. 물론 그 싼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너무 좋았었던 업황,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올해 회사의 가이던스를 살펴봤을 때 작년 대비 역성장한다는 우려, 이러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불안 요소 해소와 함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싸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쪽에 제품 라인업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으로서의 건설 경기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두산바켓 주가 급락 시에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락한다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 말씀 주셨어요. 좀 세세하게 가격을 주신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6,000원. 현재가를 지금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블럭딜 해서 빠져나갈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 할인율 과정에서 36,000원대 중반선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34,500원,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바켓 또 이슈가 있었던 만큼 흔들림이 나올 경우에 36,000원 중반 정도에서 출발한다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말씀 주신 거 아니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과 산업 종목 이슈까지 다뤄봤네요. 오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